어쩌면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처음 깨닫게 되는 나이 19. 기대와 두려움, 혼란 속에서도 어른이 되길 누구보다 기다렸다는 한 소년. 2003년생인 유혁군. 그리고 지난 2022년 유혁군도 어엿한 대학의 신입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제가 7월에 내렸는데 그 연락을 했는데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뭐지 하고 유혁군의 대학 친구들로부터 들려온 황망한 이야기. 2학기 개강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유혁군이 텅 빈 캠퍼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 오셔가지고 봤는데 와서 바로 올라와서 뛰어내린 거예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난간 밖으로 몸을 던졌다는 유혁군. 불과 19살 유혁군은 대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걸까? 그런데 반팔을 입고 있으니까 팔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색이 약간 좀 푸른색 쪽에서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유혁군의 시신은 사망 후 3일 만에야 발견되었던 겁니다. 방학 기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3일 동안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할 가족은 없었던 걸까? 고교 시절 유혁군에게는 몇몇 친구들에게만 털어놓은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육원에 산다 이러고 보육원 산다는데 더 열심히 하니까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유혁군의 죽음은 한 보육시설에서 자란 청년의 비극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보육원을 나와 새내기 대학 생활을 하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설을 나온 후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뉴스 나왔던 게 이제 혁이가 이제 돈이 없어서 약간 뭐 그런 쪽으로 죽었다 했는데 통장에 뭐 1,000몇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돈이 있는데도 자살을 한 거면은. 사망 당시 유혁군의 통장에는 보육시설 퇴소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지원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고, 알려진 것과 달리 대학에 입학해서도 1학기까지 시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저희끼리도 뭐 보육원에 뭐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보육원 때문에 혁이가 안 좋은 선택을 했다. 2년이 넘도록 유혁군이 생활한 보육시설에서는 죽음의 이유를 알고 있을까? 저희도 몰라요. 그거는 그 아이가 하는 거지 금전적인 걸로 좋은지 어쩐지 저희 모르죠. 보육시설도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군을 잘 알고 있다는 전직 보육교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얘가 자살하기까지는 새소망집이 문제예요. 아동보호시설인 부천 새소망의 집에서 3년여간 근무했었다는 미경 씨. 숨진 유혁군이 광주에 오기 전 머물렀다는 것도 새소망의 집이었습니다. 62명의 아이들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은 미경 씨의 폭로와 아동 간 성폭행 등의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7년 폐쇄됐다고 합니다. 새소망의 집 출신 아이들이 겪었던 비극. 미경 씨는 아이들이 그 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푸샷 같은 거 있잖아요. 내용이 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흔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추측건데 교도소 아니면 자살이거든요. 물불이 흩어진 62명의 아이들 중에는 숨진 유혁군 말고도 목숨을 잃은 이들이 더 있다는 미경 씨. 게다가 정신과 병원에 보내지거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아이들도 많다고 걱정합니다. 새소망의 집 이곳은 유군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영문도 모른 채 유혁군은 3살 무렵 부모에게 버림받아 혼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는 유혁군. 봉사활동은 물론 학교 생활도 늘 열심히 던 유군이 1학기 중반 무렵 묘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1, 2교시 듣고 그냥 집에 가고 며칠 있다가 왜 안 오냐 하면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간다.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을 때마다 유혁군이 늘 참여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기들을 좋아해서 약간 어린이들을 위한 뭐 복지 쪽으로 가고 싶다. 근데 지금은 꿈이 바뀌었다. 복지 그런 것보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는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다른 대학생들도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유혁군이 꿈도 포기한 채 돈에 집착하는 모습은 몹시 낯설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대학생들과는 일상생활도 조금 달랐다는 유혁군. 어떠다 술자리에 참석할 때면 신나게 놀다가도 초저녁부터 보육시설에서 전화가 빗발쳤고 수화기 너머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만 18살 성인이 되면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에 자립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더 머무르고 싶다면 보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유혁군은 시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퇴소하기를 무척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자 시설에 남은 유혁군. 그냥 말한 게 퇴소할 나이가 됐는데 그냥 상의 없이 보호 연장을 하기 싫은데 연장도 시키고 대학생이면 여기가 통장 관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완전 제한을 걸어버리고 대학 입학 후 유혁군이 시설에 남은 건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 18살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시설에서 독립해 정부의 지원금과 개인 후원 통장에 모인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호 연장 대상이었던 유혁군은 시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지급하는 5만 원의 용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수업까지 빠지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던 그는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시설에서 독지가들의 후원금을 모아 만들어준 유혁군 명의의 후원 계좌에서 유혁군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몰래 7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 일로 시설에 불려갔다는 유혁군. 그리고 상담 이틀 뒤 대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린 전문가에게 유군의 사망 이틀 전 상담 내용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뭐지 싶었는데 뭐냐면 빼곡하게 적긴 한 페이지 반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의 주관적인 인상이에요. 그리고 모조리 다 부정적이에요. 반항적인 태도와 무책임해 보이는 유혁군을 묘사한 내용으로 가득한 상담일지.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비난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나의 상담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애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이가 자살하고 난 뒤에 쓰여졌다면 목적은 더 분명해 보이는 거죠. 사망 이틀 전 상담 내용을 묻기 위해 보육시설을 찾았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상담을 하셨습니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여기서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는 많이 좀 엄격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또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될까요? 유혁군이 자신 명의의 후원금 계좌에서 7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갈등으로 이어진 게 분명해 보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마지막 상담 방식의 아쉬움을 인정하지만 유혁군의 죽음이 꼭 광주 보육시설의 책임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유혁군은 19살이 되기 전까지 경기도 안산과 부천, 광주광역시까지 여러 시설을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곳 어딘가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광주에 오기 전 유혁군이 머물렀던 부천의 한 그룹홈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선 유혁군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을까? 예전에 있던 그 유혁이라는 근데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아래 애들 다 잘 됐어. 내가 키운 애들 유혁이는 딴 데 갔다가 자살한 거. 찾아온 이유를 다시 설명하자 보여줄 것이 있다는 강 원장. 유혁군이 그린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림을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또 있었다는 유혁군. 원장님이랑 그 이르시되 아버지 찾아주세요. 만 18살이 되기 전 시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유혁군을 데리고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다는 강 원장. 유혁이라고 아시나 몰라요. 모른다. 혁이가 담당한대. 나 그 사람 자식이에요. 친구에겐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전화 와보니까 여기 당신 자식이란 사람이 왔어. 뭐 이래 부르니까
자식 없어 뭐 이러면서 하고 뭐 어쩌고 해갖고 막 그런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유혁군. 그러고 났는데 이제 형이가 또 굉장히 미안한데요. 나 저기 엄마. 강원장은 또다시 유혁군을 데리고 친부에 이어 친모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기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엄마 울어. 형하고 둘이 부둥켜 갖고 많이 울더라고요. 친부의 외면에도 홀로 아이를 키우려고 했지만 냉혹한 현실에 이혼을 하고 아이를 큰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하고 큰엄마 있고 그러니까 얘를 부잣집이가 잘 기르려고 했대요. 공항에 가서 맡길지 몰랐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친모 역시 재혼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유혁군은 결국 강원장의 그룹홈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실은 그 희망이 없어요. 그냥 희망이 없죠. 그렇게 자포자기하듯 아무 연고도 없는 광주로 떠나겠다고 자청한 유혁군. 그런데 보육교사였던 미경씨는 유혁군이 그토록 강원장의 그룹홈 시설을 떠나려 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그룹홈의 그 학대 기사를 본 거예요.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정부 비판 집회에 어린 소년들이 동원됐는데 바로 유혁군이 머물던 부천 그룹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장을 다시 만난 곳은 법원 앞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강원장의 그룹홈에 머물던 한 아이의 신고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쭈뼛거리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는 소년의 이름은 명훈이. 현재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셨거든요. 특별한 사건 없으면, 집에 사건 없으면 매 주말마다 갔어요. 명훈이 할머니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게 정신과학과 약이네요, 이게. 양이 되게 많아요. 명훈이는 자신이 조현병이라는 강원장의 말에 그룹홈 입소 2달 뒤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있던 애들은 다 약을 먹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나올 때 당시엔 다 먹었어요. 급기야 불편한 증상을 느끼어 몰래 약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생기자 입안까지 검사했다는 강원장. 명훈이보다 1년 뒤에 입소한 최민호 군은 선천성 심장병 치료를 위해 제주도의 보육시설에서 부천의 전문병원 인근 강원장의 그룹홈으로 전원 조치됐다고 합니다. 참다가 그때 제주도로 내려가겠다고 난리쳤거든요. 그때 조심병원을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민호 군과 마찬가지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또 다른 아이의 의료 기록에는 투여 증상으로 환청, 우울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2달 남짓한 관찰 기록엔 아이가 멀쩡히 TV를 보고 탁구를 쳤다는 내용뿐입니다. 지금 이 진료 기록에서 가장 좀 의아한 부분은 기록상에 남아있는 내용에서의 증상의 수준과 약물이 변화하는 수준이 서로 맞지 않아요. 아이랑 면담할 때는 비교적 아이가 지금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증상도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해요. 보호자랑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보호자인 강원장의 요구가 진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을까? 아이들을 진료했던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직접 증상을 듣고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의 권위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의료기관이 정당한 의료를 했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예,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저기 의료기관의 권위를 해치는 걸로 제가 판단할게요. 왜 약을 먹게 했다고 생각해요? 좀 졸려요, 많이. 힘이 남아 들면은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진짜 조현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진단해보니까 아무 병이 없었고. 조현병 진단을 받은 자신들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도움조차 청하지 못했다는 아이들. 지시를 거부할 경우 더 혹독한 체벌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시켜서 저보다 동생한테 시키기도 하고 형한테 시키기도 하고. 유혁군도 광주 보육시설로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유혁군이 자신들을 감싸다가 강 원장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한 아동은 강 원장의 그룹홈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를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앉혀두고 스피커폰을 통해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강 원장. 부모가 거부하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정현군. 강 원장이 직접 데려가 부모님의 외면을 목격하게 된 유혁군의 사례와 비슷해 보입니다. 강 원장이 부모를 찾아주는 방식은 바람직한 걸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부모를 찾아주려고 애쓰는 은혜로운 사람. 이 사람 이걸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를 굴종시키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봐라, 부모도 안 찾아가는데 앞으로는 갈 데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갈 곳을 잃고 강 원장의 그룹홈에 머물렀던 아이들. 전직 보육교사 미경 씨는 강 원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장은 새소망집 폐쇄를 위해서는 그 행정 단계로서 시설장 교체가 있었잖아요. 2개월 근무하게 해서 온 시설장이에요. 시설이 폐쇄될 당시 마지막 원장이 바로 강 원장이라고 합니다. 전쟁 고아들을 위해 1961년 설립된 새소망의 집은 폐쇄 당시 62명의 아이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원장이 새소망의 집 아이들 중 7명을 데리고 시설 건물 중 한 곳에 그룹홈을 열었던 겁니다. 유혁군도 새소망의 집부터 함께했던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새소망의 집은 일명 집채라고 불리는 6개 건물에 0세부터 만 18살에 이르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사들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매일 두려움에 떨었다는 대원 씨. 이때는 0세부터 19세까지였어요. 진짜 석번하게 문제 생겼어요. 괴롭힘이라는 건 성폭행을 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적인 괴롭힘이 많았죠. 하지만 교사들은 혹여 자신의 직장을 잃을까 침묵했고, 교사들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수사가 더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동 간 성학대와 폭행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부정 사용 등 새소망집의 각종 비리는 미경 씨의 내부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폐쇄 당시 새소망의 집에 거주했던 62명의 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62명 아이들의 근황을 추적한 결과 다행히 연락이 닿거나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사망한 유혁군을 포함한 54명, 그리고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아이들은 8명이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다른 아이들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존에 있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했는지 이거 정부가 진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죽었어.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 애도하자. 슬프다라고 덮는 게 아니라 사망 리뷰를 해야 돼요. 왜, 무슨 사유로, 어디에서 죽었는지. 바로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스 리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것 말고 그 청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은 모른단 말이에요. 간극을 메워야만 똑같은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데스 리뷰를 통해 본 유혁군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3살 무렵 부모에게 처음 버려져 4곳의 시설을 전전했던 유혁군. 16살 때 또다시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절망 속에 18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9살 대학생 때 마지막 자립에 대한 희망이 꺾이는 순간까지 누구도 청년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어느 지역에 버렸느냐도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에서 어떤 시설에 아니면 어떤 보호 체계로 배치됐는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이 아동의 인생 자체가 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소망의 집에서 살아남았던 62명의 아이들. 그들의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는 운에 따라
달라져야만 했던 걸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호주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유광경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홀유, 라이언유, 유진이라고도 불렀던 유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최근까지 호주의 노스 파라마타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김 씨에 대해 아시거나 육군 제8기동사단 271 부대에서 김 씨와 함께 근무했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안락사 약물을 구입해 보셨거나 해당 약물의 판매 과정 혹은 안락사약 브로커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종교단체로부터 폭행, 성폭력 등 신체적 피해를 입으셨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가족의 종교활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작년 1월 30일 여주시 가남읍의 단독주택에서 부부싸움 중 화재가 발생하여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